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경제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 대체 수출 내지는 여러 업종에서의 성공적인 어떤 그 수출 증대를 통해 가지고 역대 최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121일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먼저 저는 경제 관련한 뉴스 9월 경제 수출 시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9월 수출액이요. 전년 대비 12.7%가 오른 65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한국 9월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라고 하고요. 4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입니다. 4개월 연속이라 함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계속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품목별로 좀 살펴보면요. 반도체가 무려 166억 1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자동차도 지금 실적 좋습니다. 64억 달러입니다. 물론 여기는 친환경차, 내연기관차가 수출이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계, 선박, 바이오 헬스도 굉장히 수출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때린다고 난리치고 있고 그렇죠. 자동차 관세 25%, 반도체 관세 100%, 의약품 관세 100%, 100%. 기타 철강 관세 25%뭐 이렇게 때린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수출 다변화와 품목별 수출이 역대 최대로 올라서고 있다는 거죠. 중국, EU, 중남미 다 올랐어요. 유일하게 감소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미국이 있지 미국이지 뭐.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올바른 방향인 더 거예요. 좋아. 근데 그럼.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다 미국으로 가는 거는 감소를 하고 대신에 다른 대체 국가들을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트럼프는 야, WTO 체제 다 필요 없어 이래놓고 미국만 빠진 상황에서 나머지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다양한 수입처가 돼주고 있고 수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거래를 배제하니까 그렇죠. 수입할 때도 많고 너무 좋아. 수출할 때도 많은 거야. 그냥 니네들끼리 먹고 살아 이 새끼들하고 왕따를 시키니까 이게 충분히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CIS가 54%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중앙아시아요. 옛날에 소련이었던 소련에 있었던. 그 나라에서 이 수출이 50%가 넘게 늘어났어. 이게 미국 자동차에서의 현재 자동차 관세 위험을 완전히 상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차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신차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1, 2개월 안에 이 신차 수출이 러시아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중고차가 이제 중국제 신차 사느니 한국제 중고차 산다라고 그래갖고 매월 80% 이상 지금 중고차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대형 중고차 매장에 가보면요. 물건이 없대요. 아, 그래. 특히 소형, 중형, 트럭, 요런 것들은 아예 뭐 러시아가 있는 대로 입도선매해서 전부 다 들고 가버리는 바람에 국내 중고차 가격까지 지금 들썩들썩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중고차를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뭐 버스 이런 거는 스티커도 안 떼고 한글로 그냥 붙이고 그것도 다니더라고요. 멋이잖아. 아니 그걸 깜짝 붙여야지만 놀랐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한글이 있어서. 한국에서 온 차니까. 네. 네. 그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동남아 가면 아직도 우리 100번 버스가 돌아다닌다니까. 우리 옛날 안내양 때 쓰던 버스 같은 게. 근데 조금 이제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어요. 일단 좋은 부분은 뭐냐면 수출이 잘 되고 전반적으로 주가도 지금 상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뭐 9만 전자, 네. 뭐 40만 닉스, 네. 그리고 뭐 3,560도 뚫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지금 일단 3,500은 오늘 뚫릴 것 같아요. 네. 이미 뚫린 거고 저 뚫렸어요. 안에서 완착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열풍이 반도체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미국하고 반도체 분쟁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 가격을 올려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나 여러 그 반도체 주요 업체들이 한국은 떠나면 안 된다.
삼성 하이닉스는 건드리지 마라. 트럼프 소중한 우리 하이닉스 건드리지 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역대급 2019년도 이후에 반도체 최호황을 맞게 될 거라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상 거의 모든 투자들이 지금 반도체 업종에다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편중화가 너무 심한 게 문제예요. 전체적인 지수는 올라 있는데 모든 종목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반도체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일본도 비슷한 거거든요. 일본도 지금 AI가 일본 증시의 모든 성장률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거 성장 모멘텀 없어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또 경고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이 순환매의 어떤 반도체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멈췄을 때 순환매를 받쳐줄 수 있는 지금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계속 관세 때린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협박용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관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내전이다 그래갖고 일종의 준계엄 상태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관세 협상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지지부진하게 멈춰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진척이 없고 미국도 진척이 없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거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불법으로 확정을 짓느냐, 확정 판결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분위기인데 지금 같으면 이게 미국 내의 법원 판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세 자체, 부과 자체가 없어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트럼프의 삥 뜯는 이와 같은 무리한 무역 폭력을, 관세 폭력을 지금 혼자서 받쳐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라 망한다던 이직들은 이거 보면 무슨 생각하려나? 역대 최대 수출인데 그리고 3,500도 넘었잖아 코스피. 이직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지 그러니까 빨리 모르겠어요. 망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요구한 돈을 주라고 지랄을 하고 있잖아. 아 그래야 망하니까. 그래야 망하니까. 그렇게 3,500달러 날리고 IMF 되면 환율 2,000원 되고 삼성전자 10,000원 되면 그때 가서 외국인들이 돈 들고 쫓아 들어와서 싹쓸이를 해갈 거니까 우리는 그 꼴 볼 거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 미친 새끼들은. 외국어 새끼들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포브스가 트럼프 저러는 거 한국이 이겨낼 거다, 견뎌낼 거다 잘할 이렇게 거다. 기사를 썼어요. 정말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올라 미칠 지경이겠죠. 거의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있는 느낌이야. 심지어 미국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응원하기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도 트럼프를 까고 싶은데 잘못 갔다가는 걸핏하면 언론사 상대로 소송 걸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니 우리는 팩트 기반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얘기. 그러니까 한국이 그 얘기거리를 제공해 주기엔 너무 좋은 거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 미국의 대표 언론사가 뭐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 경제 전문 매체인 포브스의 그 윌리엄 퍼섹이라는 그 전문가가 기고를 했어요. 트럼프, 한국의 3,500억 달러 서명 보너스 지급 불투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한국이 물론 타격을 받겠지만 잘 견뎌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항복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미국 언론이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항복할 거면 진작했다는 거지. 한국은 트럼프 네가 해라. 네. 그 말이지. 게다가 지금 사실은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대량 구금 사태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한국 내 여론이 굉장히 미국에 안 좋아졌다. 요 얘기를 또 반드시 넣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왜냐면 미국은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일 앞세우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트럼프가 밟고 있다는 거고 트럼프는 이미 단순하게 여기 외국 노동자나 이민자뿐만 아니라 자국에 있는 반대 세력들까지도 지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제압하겠다.
우리 군인들이 이러한 좌파들이 있는 도시나 주를 들어가 갖고 전쟁 훈련장처럼 써야 된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옛날에 5.18 같은 사태를 미국에서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트럼프가. 자, 그걸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인들도 경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계속 비판을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측에서는 대체 그러면 너네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줘버리게 되면은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 난 탄핵당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고, 그 부분이 한국 여론하고 딱 합쳐져가지고 이게 결코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1997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 리먼 쇼크, 그러니까 정말 세계 금융위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의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유독 한국은 상당히 굳건하게 이겨냈다. 그렇지. 게다가 수비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가끔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나라다. 야. 손흥민 봤지? 우리는 움츠렸다가 뒷공간 비면 바로 치고 들어가. 역습의 민족이야, 우리가. 이 정도면 포브스가 친명 매체네, 친명 매체야, 이 정도면. 그래서 대놓고 칭찬은 못하고. 대놓고 한 거죠, 이 정도면. 아니야, 은근히 트럼프를 까는 여러 은유적인 사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에 의해서 계속 까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무역 상황도 보셨습니다만,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통해 갖고 매달 10조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져놓고 보면 1,000억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관세를 올리니까 교육이 다 끊어져 버린 거야. 10억 달려면 1조 4천억. 그렇죠. 그러니까 매달 1조 4천억씩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 이 관세 정책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걷어들이고 있는 관세 수입은 1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25%로 올린 이후랑 큰 차이가 없어. 그럼 무슨 얘기냐? 그 돈을 내느니 수입 안 해. 그 돈을 내느니 수출 안 해. 이렇게 돼가고 있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차지하고 있던, 전 세계 무역 안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던 포션들 자체를 나눠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렇게 시장이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 대가리가 없어. 아, 니들이 미국 아니면 팔 데가 어디 있어? 우리가 안 사주면 니들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늘어난 건 맞아요.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을 때 그전보다, 트럼프 이전보다 늘어난 건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관세 수입이 엄청 늘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두농가 도와줄게. 거기서 일부 조금만 떼도 되니까 거기서 조금 떼서 니들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은 사실은 관세가 빡 부과됐을 때 다른 수출처를 찾지 못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고 기존에 계약된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업자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늘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계속 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결국은 이게 감소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늘어난 관세가 기업의 부담으로 처음엔 가겠지만 이게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갖고, 그렇죠. 그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걸로 생활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미국의 GDP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두 같은 경우는 그거 수확해놨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건 지금 나중에 어떻게 진짜 해요, 그거 그거? 심각한 그거 문제여가지고. 바다에 버려? 그래서 미국에서 묘안을 내놨습니다. 어? 돼지를 키우기로 했답니다. 그걸 먹어 치울? 그래서
돼지 농장을 하라고. 중국 스마트 돼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돼지를 돼지 키우라. 농장 키우면 똑같네. 지금부터 미국 농가들의 돼지를 키우라고. 소 같은 거 키우지 말고 앞으로 에이. 소고기의 시대는 갔다고 돼지를 키우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아니 소 정말 키우는 거하고 돼지 키우는 거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잖아. 돼지는 또 무슨 돈으로 키우나? 아휴. 그리고 그 많은 돼지는 또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데려온 하나? 거예요? 어? 그래서 에휴. 미국이 이 정책을 2년만 더 그 진행을 하면, 그러니까 그 미국의 GDP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중국한테 추월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게요, 되게, 와,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병신 같은 짓을 한 거냐면, 중국이 배두 하나를 안 사줬을 뿐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휘청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권력이 휘청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미국이 되게 취약하구나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거, 약점을 노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대놓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앞으로 미국 니들이 원하는 무역 협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조건으로 니들이 외교 백서에다가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라고 써줘라고 중국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지라고 미국이 또 얘기해줬어요. 이게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을 지킨다 이런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를 외교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유엔 총회가 열리던 그 시기에 그 대만의 외교부장이 부랴부랴 뉴욕을 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그동안 100년 가까이 지켜왔던 세계 1등 국가, 세계 최고 국가 미국의 위상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2등 국가로 가라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2등 국가로 가라앉는 과정 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 세계에 1년에 전 세계 지구촌에서 만들어낸 GDP가 한 100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100조 달러. 100조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 따지면 14경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14경 140조. 예. 근데 요 14경 원이 매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100조 달러라고 쉽게 계산합시다. 100조 달러 중에 30조 달러를 미국이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70조 달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2위가 중국이야. 중국은 요거 한 20조 달러, 그러니까 한 10조 달러 차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독일, 인도, 일본이 한 4조, 뭐 영국, 프랑스가 3조, 그다음에 뭐 이태리, 캐나다, 브라질 이런 데가 2조, 우리도 이제 1조 7천억 정도 하고 있죠. 요렇게 나눠져 있는 구조라는 거지. 예전에는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 60% 이상이었어요. 60, 70% 정도 됐단 말이야. 압도적인 일이었지. 근데 지금은 전체 30%, 40%밖에 안 된다는 거야. 북미 지역이 31%, 아시아가 36.4예요. 아시아가 더 많아. 그래서 이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력, 인도를 포함해버리면 세계 GDP와 구매력의 절반이 이미 아시아한테 와 있는 거야.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19.68이고 미국이 14.75예요. 이미 구매력 기준도 미국이 더 떨어져, 중국보다.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은 중국, 세계의 시장은 미국이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야. 세계 공장도 중국이고 시장도 중국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어떻게든 유지시키고 있는 건 미국의 금융산업. 세계의 기축통화가 미국 돈이야. 세계에서 돌아가는 돈의 60%, 70%가 미국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은 사채업을 하기 때문에 돈 쓰는 사람들이 네 돈 안 갚아 내지는 너한테서 돈 안 빌려, 너한테 이자 안 줘라고 선언하면 미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걸 안 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깡패처럼 군사력을 가지고 내가 안 도와보면 너희는 옆에 나라에 막 먹히는 거야. 그게 안 먹힐 것 같으면 옆에 나라 충동지라고 전쟁 일으킨 다음에 가가지고 두 나라 다 두들겨 패고 전쟁 보상금 받아내고 이걸 100년 동안 해왔다는 거지.
근데 그동안은 속수무책이었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는 금융시장 안에서도 미국이란 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넘사벽이었죠. 이제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국가들이 똘똘 뭉치잖아요. 물론 다 뭉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유럽의 서방권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일종의 사회주의권력이 합쳐지기 힘들 거고, 아시아권과 유럽권, 미주권이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별로 따지지 않고 권역별로 따진다고 치면 사실은 이 극동아시아에 몰려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력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주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기술력이란 말이야. 첨단 기술이란 말이야. 그 첨단 기술력 중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패러다임이 될 AI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앞으로 미래 패권에 대한 일종의 행방이 관리가 되는데 그 패권의 중심에 누가 서 있다?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가 앞으로 미래를 좌지우지할 건데 그 AI의 중심국을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AI가 생성되고 실용될 수 있는 그 허브 국가로서의